대학교 때 제가 발탁됐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수업하던 도중에 집합을 시킨 거예요. 우리 그 도에 있는 도병원에 가서 정전인데 전화 한 통 하니까 바로 전기가 들어와서 저만 신체 검사 들어가서 했어요. 의사가 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저 여기 겨드랑이랑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알코올 솜을 한번 쓱 닦고서는 왜 이러지? 하고서 그리고 발톱, 손도 다 잘 나왔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부인과 검사에 갔어요. 그래서 부인과 산대를 처음 그때 누워봤어요. 2013년도 3월 1일에 대한민국 자유품에 안긴 김가영입니다. 북한 항상 먹는 게 중요해요. 저는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가장 북한을 얘기하자면 북한은 계급사회예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떤 계급에서 태어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일단은 달라지고요. 할아버지 때들부터 이미 쌓아오신 그런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태어난 순간부터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었고 내가 미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미 나의 진로는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경험해본 거예요. 북한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전문 그 옷가라고 해가지고 중앙단에 부서가 하나 있어요. 그 부서 사람들은 평양에서 지방을 다니면서 예쁜 아이라든가 그 기준에 있잖아요. 이번에 뽑는 그 기준에 맞는 여자애들 컨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는 수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오라 해가지고서 키 물어보고 집안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학교 물어보고 이거 그냥 기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면 간부님이거든요. 넘어오라 가면은 되게 으쓱했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니까 옷가생은. 그리고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미인들이 가는 곳이니까 난 좀 미인이야 뭐 이런 거에 조금 거기에서는 좀 뿌듯했죠. 어린 마음에는. 그런데 대학교 때 제가 발탁됐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수업하던 도중에 집합을 시킨 거예요. 앞에 중앙당 간부들이 한 3명이 왔었어요. 쭉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쭉쭉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앞에서 항상 섰는데 그날따라 저는 제 친구가 뒤에 섰거든요. 왠지 앞에 서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쫙 보더니 동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제 친구랑 같이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몇 명 그때 한 5명인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학정실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 부모님 성함, 뭐 집안, 뭐 누구 다 적어서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학장이 와서 니네 선발된 것 같다. 조심해라 이제부터. 행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설마 했죠. 그냥 항상 그런 거 맨날 당하는 거니까 설마 했는데 한 4일인가 5일인가 있다 연락 다시 온 거예요. 학교 공부하는데 김가영 나오라 해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사진관이었어요. 사진관. 정면, 옆면 다 사진 다 찍고 그다음부터 감시가 시작됐죠. 또 일주일 뒤에 간부가 또 데리러 왔어요. 학교에. 또 나오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 도에 있는 도병원에 가서 정전인데 전화 한 통 하니까 바로 전기가 들어와서 저만 신체 검사 들어가서 했어요. 그때 뭐 피 검사, 엑스레이 뭐 모든 걸 다 해요. 하는데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19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암내가 나는 사람을 처음 그때 약간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일단 옷 다 탈의하라고 하더니 의사가 저 가까이 와서 이렇게 저 여기 겨드랑이랑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알코올 솜을 한번 쓱 닦고서는. 그때 되게 수치스러웠거든요. 냄새 맡는 게.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서 그리고 발톱, 손도 다 잘 나왔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부인과 검사에 갔어요. 그래서 부인과 산대를 처음 그때 누워봤어요. 그것도 남자 선생님이어서 들어와가지고 한 분이 아니고 한 3명이 쫙 들어와요. 들어와서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집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옷가 가는 검사를 네가 했구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부른 거예요. 또 학교에 와서 또 갔더니 이번에는 단체로 그래서 그 3명이 같이 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평양에 올라가게 됐어요. 평양은 더 최신화된 병원에서 검사를 또 다시 받는 거예요. 여기 다 통과되고 그 다음에 지도원이 내려가서 있는데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 보호원 3명이 저를 감시가 본격적으로 붙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갈 때도 뒤 따라오고 제가 뭐 말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딱 느낌이 와요. 그리고 보호원 저녁에는 딱 주로 제가 있는지 보고
자기가 퇴근하고.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도 최고 존엄 옆에 가니까 가고 싶었고, 가기 싫었던 이유는 작은 할머니랑 이모가 이미 억가에 업혀가서 살다가 똑같아요. 군인이랑 10년 복무하고 졸업할 때 국가에서 소개해준 남자랑 결혼을 해서 가요. 그것도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평생 할머니랑 이모가 그 닫힌 이런 보호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못 나오고 살아요. 이모는 김정일의 그 호위 옆에서 전 호위 무사들 있잖아요. 김정은이 그때 왔을 옆에서 차 타고 막 뛰던 애들 있어요. 그런 호위 무사에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자택 옆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못 나오고, 그분들은 우리 집에서 뭐 아무리 누가 할머니가 돌아가도 못 오시고 그냥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봤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옥가가 어찌 보면은 옛날 조선시대의 궁녀인 거예요. 부서가 되게 많아요. 간호, 기쁨점, 뭐 마사지점. 그 옥가를 뽑는 기준이 총 5가지예요. 거기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출신 성분, 두 번째가 얼굴, 그다음에 키 160 이상, 그리고 또 하나가 얼굴 이렇게 성형 안 한 거. 성형하면 안 되거든요. 문신, 그 몸에 흠집 있어도 안 되고. 제 친구는 예뻤는데 여기 손에 흉터가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천연지 아닌지. 한번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면 불량한 사람으로 결혼 안 한 사람이, 북한에는 일단 연애가 허용이 안 돼요. 북한 법으로는 연애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몰래 다 하는 거고 그냥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원래는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변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법에서는 금지되어 있고, 결혼한 사람만이 그런 성생활도 할 수 있다라고 북한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처녀 검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는 북한에서 왜 중요하지? 나는 그 왜라는 물음표도 못 달았었어요. 그 당연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는 이미 다 아니까 그냥 가면은 그냥 장모님 거다. 우리는 몸과 마음 모든 게 다 그냥 최고 존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되어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가짐. 결심을 했죠. 나 몸에다 흉터를 내겠다. 근데 어른들이 다 알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근데 어른들도 반반이었어요. 가야 된다. 왜냐면 집안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얘 인생이 없어지는데 왜 가야 되니?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냥 몰래 저희 언니 퇴근한 다음에 밤에 담장을 넘어서 그 저희 동네에 반영구하는 집이 있어요. 친한 그 사장님이. 거기 가서 반영구를 해달라고 돈을 많이 찔러주고 위 아래 눈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다음 거의 그 중앙당 지도를 데리러 내려온 거예요. 한 달 뒤에. 왔는데 제 눈에 이미 흉터가, 그러니까 흉집이 나 있잖아요. 노발대발하고 뺨 맞고.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거의 좀 아버지 같은 데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희 집안이 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리고 또 돈도 주고 지도원 해서 제가 병이 있는 걸로 못 가는 걸로 해가지고 빼돌린 거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 뺨 맞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나 좀 남자친구 만나고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 그다음부터 엄청 사귀었던 것 같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릴 땐 되게 좋았죠. 왜냐면 명절마다 딱딱 김부자에 이름이 적혀있는 선물이 내려오고 집안의 위상도 좀 좋아지고, 또 하나는 뭐 집안에 누가 이렇게 뭐 학교라든가 어디 갈 때 어떤 곳에 뭐 취직하려고 할 때도 우리 누나가 거기 가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 뭐 이모가 거기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게 인맥이 되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좋았죠. 그런데 조금 북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왜랑까지 못하지만 조금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들리면서 조금 사람들이 깨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거기 가면은 자식을 잃는다. 옛날에는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저희 어머니 때까지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저희 세대에는 조금 거기 가면은 자식을 잃는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부모님처럼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자식이 정말 외동이 한 명이면 보내고 나면 부모님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내고 싶어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면은. 근데 정말 살림이 힘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가서 출세하고 그렇게 해도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내죠. 근데 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안 보내려고 하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 북한에 도는 썰인데, 이제는 그 처녀검사를 대학교 때 가서 하면은 처녀가 없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뽑아서 올라간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관리하려고, 데리고 올라가서 아예 관리를 하려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뭐 청나라에 뭐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들었었어요. 제가 탈북하기 전에. 지금은 더 하겠죠? 북한도 사랑을 하고 여자 남자가 사랑하다 보면은 잠자리까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해졌거든요. 북한도.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뽑혀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더 낮춘 거지. 나이대를 더 줄여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바로 그냥 처녀 아닌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북한은. 안 가는 사람들은 어떤 수법을 썼는지 우리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면 극비예요. 왜냐면 어찌 보면은 그 단가 수령의 그거를 거역한 거예요. 단가 수령의 명령을. 그래서 그거를 대놓고 나는 안 가기 위해서 이거 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애들이 그렇게 루연비어를 펼칠 수는 있지만 진짜로 나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말을 못 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이거를 말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이거를 굳이 내가 말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안 했다가 제가 언젠가부터 얘기하게 했던 거지 이거를 북한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말도 해요. 북한에서 이렇게 한북도 지역 쪽이 다 예쁘거든요, 여성들이. 그런데 그쪽 지역이 제일 많이 탈북을 했어요. 그럼 출신 성분이 제일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출신 성분도 걸려서 아마 못 갈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옷가락 어떻게 뽑고 있나 되게 요즘 제가 궁금하기도 해요. 이 정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느낀 완전히 그냥 딱 확신한 거는 공개 채용을 목격했을 때였고요. 공개 채용을 딱 목격하면서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사회구나를 느끼는 게 공개 채용을 제가 2번을 목격했는데 어릴 때 목격했을 때는 맨 앞줄에서 앉혀요. 북한은. 학생들을 앞줄에 앉히고 가족들을 그 옆에 앉히거든요. 근데 그때 목격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초등학생 때니까 그 피가 거의 막 튀길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니까 막 진짜 온 몸이 막 그 땀이 막 쫙 배었고요. 막 그 집에 왔는데도 손에서 막 피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몇 날 며칠을 악몽을 꿨어요. 그렇게 공포심을 준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공개청을 딱 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죄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는 죄였거든요. 근데 부부가 죽는데 거기에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죽는 거를 할머니 품에 안겨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울음을 막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어릴 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왜 저 아이는 저렇게 고아가 돼야 되고 왜 저렇게 억울하게 부모를 잃어야 되지? 저 사람들 죄는 한국 드라마 나도 봤는데 나도 친구를 빌려줬는데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제가 그때 라디오 들었었거든요. 이미 전에 들었는데 김정일이 막 기쁨조들이 막 같이 막 놀고 막 그때 그 영상이 돌았었어요. 한동안 그런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 김정일이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는 나오고 나 그 기쁨조들이 막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하는 영상이 돌았었어요. 그걸 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기들 할 거 다 하면서 왜 주민들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정권의 한면이 느껴지면서 이 정권에서는 더 이상 우리 희생이 없어야겠다. 우리 그 엄마가 기업을 운영했잖아요. 저희 이모도 편향해서 기업 운영했거든요. 근데 이모도 마지막에 관리소에 보낸다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거기 2010년도 그 죄명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여가지고 국가에서 월급 주고 배급 주는 체제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월급 배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언어들은 직원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 기업을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준단 말이에요. 저희 이모도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직원들한테 쌀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국가에서 안 주는 쌀을 이모가 주니까 지배인 동지 만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개인의 우상화가 된 거예요. 북한은 개인의 우상화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달래 북한은 종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북한은 신은 김부자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허용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개인을 우상화하면은 김부자에 대한 우상이 감소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못 시켜요. 그래서 반동죄가 되고 그게 개인의 반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엮은 거예요. 이모를. 그게 이모의 죄명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모를 몰래 빨리 빼돌렸거든요. 숨겨놓고. 제가 13살 때 저희 엄마도 기업이 그 특권 같은 게 붙었어요. 검열이. 몇 번을 붙어서 엄마가 다 통과됐는데 마지막 검열에서는 엄마가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라인이 다 제거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거기 안방 가가지고 40일 정도 구류돼서 조사받던 가정에 급성 후두암이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도 어머니 그 사건 하셨고 그 충격으로 몇 개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원래 그 성악 전공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면서 저는 충격이 엄청 컸나 봐요, 저도. 그래서 거의 우울증으로 집에 거의 못 나왔고, 집 밖을 못 나왔고, 그 성대결절까지 막 와서 막 수술한다고 했다가 수술은 안 했어서 거의 뭐 폐인처럼 그렇게 한 1년 반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억울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저는 그 나라에 대한 배신감은 그때 안 들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공개처형을 먹혀가면서 제가 고아가 안 돼도 되는데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충성하다가 저렇게 죽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모가 또 한국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한국까지는 오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그 세뇌가 계속 받던 집안이었고 또 우리가 한국에 오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쪽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모랑 같이 한국 가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2번 다시 가족을 이제 잃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떠났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왜 왔냐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북한에서는 북한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김부자의 노예예요. 일반 주민들은 정말 밑에 있는 노예고 그 위에 간부들은 김부자의 장기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그렇게 써야 되는 장기 쪽이 노예인 거예요. 저희도 그냥 일종의 노예였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의 핵심 계층들이 불쌍한 삶을 살지 않을까. 왜냐면 어떻게 되면 빨리 김정은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초절함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내 온 가문이 3대가 멸망한다는 그런 절망감으로 어떻게든 충성을 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엄마 사건, 이모 사건 겪고 나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모든 게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안 떠났으면 이모도 아마 지금 좀 죽었을 거고 저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모는 그때 당시에 강경변이 거의 마지막이었고 거의 뭐 폐암이라는 진단도 받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거기 더 계셨으면 이모는 돌아갔을 거고 저도 한국에 와서 한 몇 년 만에 그 암 판정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도 우연히 그냥 검진하러 갔다가 받은 거예요. 저도 북한에 있었으면은 북한에는 막 그런 검진, 검사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뭐 부유층이어도 기계가 뭐 제대로 되지 못한데 어찌 그거 알아요. 저도 북한에서는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한국에 오기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북한을 이렇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언젠가부터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삶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북한의 삶도. 그렇게 막 잃은 부모님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나름 또 내가 살았던 그 내 삶을 좀 세계에다 밖에다가 알리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좀 마음 편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든 뭔가 한 것 같아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니까 더 그게 더 화가 나고 그 정권의 그런 만행, 그 김씨 일가들의 그런 좀 독재 이런 것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북한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북한인은 저한테 북한은요, 썩은 충치가 생기면 그거를 치료하면은 또 치료를 안 하면은 자꾸 썩어가지고 언젠가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이 분명히 북한 정권, 북한 독재는 나빠요. 그래서 빼버려야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라왔던 내 고향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곳에 있는 북한 주민,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 북한을 어떠한 특정한 단어 하나로 표현 짓기 너무 힘들고 북한은 조국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북한 독재만 없어지면 충분히 내 고향이고 한민족이고 우리 한나라여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아무튼.